원전 기술을 처음 만든 원조가 있습니다. 전 세계 원전의 교과서를 쓴 회사죠. 그런데 이 원조가 후발주자한테 내 기술 훔쳤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 법원이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당신은 소송할 자격조차 없다. 기술의 원조가 법정에서 문전박대를 당한 겁니다. 2006년 일본 도시바는 이 원조 회사를 54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예상 가치의 2배가 넘는 돈이었어요. 그만큼 원전의 미래를 확신했던 거죠. 11년 뒤 이 회사는 파산합니다. 도시바는 7조 원 손실을 떠안고 반도체 사업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한국은 UAE 사막 한가운데서 원전 4기를 뚝딱 완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6조 원짜리 체코 원전까지 수주했죠. 기술의 원조는 법정에서 쫓겨나고 후발주자가 시장을 접수했습니다. 도대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전의 원조 웨스팅하우스는 왜 무너졌는지. 두 번째, 한국형 원전은 어떻게 그 빈자리를 꿰찼는지. 세 번째, 26조 원 체코 원전 수주기에 숨겨진 대타협의 실체는 무엇인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글로벌 원전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왜 갑자기 원전 강국으로 떠올랐는지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드릴게요. 웨스팅하우스. 이름이 좀 낯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전 세계 원전의 원조 맛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1950년대부터 미국 원전 산업의 상징이었습니다. 전 세계 원전의 약 절반이 이 회사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1970년대에 원전 기술을 배울 때 웨스팅하우스한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는 원전계의 할아버지인 셈이죠. 레시피를 처음 만든 노포 맛집이에요. 전 세계가 이 집 레시피를 보고 원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포 맛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레시피는 있는데 정작 요리를 못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원전 사업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설계, 다른 하나는 건설이에요. 설계는 원전의 설계 도면을 그리는 거고, 건설은 실제로 원전을 짓는 겁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설계의 달인이었어요. 세계 최고의 설계 도면을 만들 수 있었죠. 그런데 건설은요? 30년 넘게 안 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979년에 미국 스리마일 섬에서 원전 사고가 났거든요. 그 이후로 미국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이 거의 중단됐어요. 20년 넘게 새 원전을 안 지은 겁니다. 여기서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유명한 건축 설계사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분이 30년 전에는 직접 건물도 지었어요. 그런데 30년 동안 설계만 하고 실제 건물은 한 채도 안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나 다시 건물 지을래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숙련된 인부들은 다 은퇴했고 자재 공급하던 업체들도 문을 닫았고 건설 노하우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웨스팅하우스가 딱 이 상황이었습니다. 설계 도면은 세계 최고인데 실제로 원전을 지을 능력은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2006년 일본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합니다. 54억 달러. 한화로 약 7조 원을 주고 샀어요. 당시 웨스팅하우스의 예상 가치가 20억 달러였거든요. 도시바는 2배가 넘는 프리미엄을 얹어서 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전 르네상스가 올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2000년대 초반 전 세계적으로 원전 붐이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탄소 배출 없는 에너지원이 필요했고 원전이 그 대안으로 떠올랐거든요. 도시바는 이 시장을 선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는 야심찬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직접 원전을 짓겠다. 미국 조지아주 보글 원전 3, 4호기 건설 프로젝트를 따냅니다. 차세대 원전 모델 AP1000을 적용한 첫 번째 상업 원전이었어요. 웨스팅하우스는 설계뿐만 아니라 건설까지 총괄하는 EPC 계약을 맺었습니다. EPC가 뭐냐고요?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의 약자예요. 쉽게 말해서
설계부터 자재 조달, 건설까지 다 책임지는 거예요. 턴키 방식이라고도 하죠. 열쇠만 돌리면 바로 가동할 수 있게 완성품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설계 회사였지 건설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유명 요리 레시피 작가가 있어요. 이분 레시피대로 만들면 미슐랭 3스타 맛이 납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내가 직접 식당 차려서 요리할게 라고 한 거예요. 레시피를 아는 것과 주방에서 직접 요리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재료 손질, 불 조절, 타이밍, 주방 관리, 인력 운영 이런 건 직접 해봐야 느는 거거든요. 웨스팅하우스가 딱 이 실수를 한 겁니다. 보글 원전 프로젝트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재앙이었습니다.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당초 예상 비용은 140억 달러였습니다. 하나로 약 19조 원이에요. 그런데 최종 비용이 얼마가 됐을까요? 350억 달러. 하나 47조 원입니다. 2.5배가 뻥튀기 된 거예요. 공사 기간은요? 원래 4년이면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2017년에 완공해서 전기를 공급하기로 했어요. 실제로 완공된 건 2024년입니다. 무려 7년이나 늦었어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원인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건물을 지을 때 설계 도면이 100% 완성되고 나서 공사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웨스팅하우스는 설계 도면이 70에서 80%만 완성된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빨리 착공해야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공사 진행률에 따라 대금을 받는 구조였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공사하다가 설계 변경이 생기면 이미 지은 걸 뜯어내야 했어요. 보고에 따르면 기초공사 중에 철근 배치 오류가 발견돼서 그거 수정하는 데만 6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 공급망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미국에서 원전을 안 지었잖아요. 그 사이에 원전 부품 만들던 업체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숙련된 용접공, 배관공들도 다 은퇴했고요. 원전은 일반 건물이랑 달라요. 부품 하나하나가 원자력 등급이어야 합니다. 일반 철강으로는 안 되고 방사선에 견디는 특수 소재여야 해요. 이런 부품을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미국 내에 거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해야 했는데 이러니까 배송이 늦어지고 품질 문제가 생기고 공사가 자꾸 지연된 거예요. 세 번째, 주재 대응에 실패했습니다. 2011년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잖아요. 그 이후로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했어요. 새로운 안전장치를 추가해야 했고 문서화 요구사항도 엄청 늘었습니다. 나사 하나 조여도 서류를 만들어야 하는 수준이었어요. 웨스팅하우스는 이런 주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서류 미비로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반복됐어요. 네 번째, 고정가격 계약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140억 달러에 원전을 완공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게 고정가격 계약이에요. 비용이 더 들어도 추가로 돈을 받을 수 없는 구조죠. 그런데 비용이 계속 늘어났잖아요. 늘어난 비용을 누가 부담했을까요? 웨스팅하우스와 모기업 도시바가 다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게 마치 리모델링 업체가 5천만 원에 다 해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공사하다 보니 1억이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래도 고객한테 5천만 원만 받아야 하는 거죠. 나머지 5천만 원은 업체가 손해보는 겁니다. 결국 2017년 웨스팅하우스는 파산보호를 신청합니다. 63억 달러, 하나로 약 7조 원의 손실을 기록했어요. 모기업 도시바도 휘청거렸습니다. 도시바는 손실을 메우기 위해 알짜배기 사업들을 팔아야 했어요. 반도체 메모리 사업, 의료기기 사업, 노트북 사업까지요. 54억 달러를 주고 산 회사 때문에 그 몇 배의 손실을 본 거예요. 도시바 입장에서는 최악의 인수합병이었죠. 웨스팅하우스는 파산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건설 사업은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2018년에 캐나다 사모펀드 브룩필드에 46억 달러에 매각됐어요. 처음 도시바가 살 때 54억 달러였으니 12년 만에 기업 가치가 오히려 떨어진 거죠. 이제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설계와 연료 공급, 유지 보수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원전을 직접 짓는 건 절대 안 합니다. 한번 되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웨스팅하우스의 몰락 스토리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원전 기술의 원조였지만
30년간 건설을 안 하다 보니 실력이 녹슬었습니다. 무리하게 건설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비용 폭등, 공기 지연으로 파산했어요. 모기업 도시바까지 끌어내렸고요. 레시피를 아는 것과 실제로 요리하는 건 다르다는 걸 뼈저리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이 빈자리를 누가 채웠을까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웨스팅하우스가 무너지는 동안 정반대의 길을 걸었어요. 원전을 계속 지었습니다. 끊임없이요. 1978년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약 50년간 원전을 건설해 왔어요.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이 25기입니다.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것까지 합치면 30기가 넘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원전 건설은 연속성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피아노를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30분씩 10년을 친 사람이 있고 10년 전에 집중적으로 배웠다가 그 이후로 안 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잘 칠까요? 당연히 꾸준히 친 사람이죠. 원전 건설도 똑같아요. 계속 지어야 실력이 유지됩니다. 숙련공들이 현장에서 계속 일해야 하고 부품 업체들이 계속 납품해야 하고 엔지니어들이 계속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한국은 이걸 50년간 해왔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30년간 쉬는 동안요. 한국 원전의 강점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On time, on budget. 영어로 on time, on budget이에요. 약속한 기간 내에, 약속한 예산 내에 완공한다는 뜻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비교해 볼게요. 프랑스 EDF가 핀란드에 짓고 있는 올킬로오토 3호기가 있어요. 원래 2009년에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실제로 완공된 건 2023년이에요. 14년이나 늦었어요. 비용도 당초 30억 유로에서 110억 유로로 3배 넘게 뛰었고요. 웨스팅하우스의 보글 원전도 마찬가지였죠. 7년 지연에 비용 2.5배 초과. 반면 한국은요. UAE 바라카 원전을 보시면 됩니다. 2009년에 한국이 수주한 첫 해외 원전이에요. 200억 달러. 한화 약 22조 원 규모였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원전 4기를 짓는 프로젝트였어요. 한국은 이 원전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완공했습니다. 물론 당초 계획보다 약간 늦어지긴 했어요. 하지만 서구권 원전들처럼 7년, 14년씩 지연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죠. 더 중요한 건요. 사막이라는 극한 환경에서 4기를 모두 성공적으로 완공했다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어요. 체코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지역의 신규 원전 2기를 짓기로 했어요. 약 26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입찰에는 3곳이 참여했어요. 한국의 한수원, 프랑스의 EDF,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2024년 4월 웨스팅하우스가 먼저 탈락합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체코 정부 발표에 따르면 법적 구속력을 갖춘 보증과 금융 구조 측면에서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을 못 해줬다. 보글 원전에서 비용 폭등, 공기 지연, 파산까지 경험한 웨스팅하우스를 체코 정부가 신뢰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프랑스 EDF를 꺾었어요. 한국이 내세운 강점은 딱 2가지였습니다. 첫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둘째, 약속한 기간과 예산을 지킨다는 신뢰. 체코 입장에서 한국은 UAE에서 이미 증명을 했잖아요. 저 나라는 사막에서도 원전을 제대로 짓더라. 이 신뢰가 결정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탈락한 웨스팅하우스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주장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APR-1000 원전은 우리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거다. 우리 허락 없이 수출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970년대에 한국이 원전 기술을 배울 때 웨스팅하우스한테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때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어요. 웨스팅하우스 주장은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 수출하려는 원전도 결국 우리 기술에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수출하려면 우리 허락을 받아라. 한국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우리가 50년 동안 독자 기술 개발했는데 아직도 너희 기술이라고? 2022년 10월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한국의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 9월 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결과는요, 웨스팅하우스 패소. 판결 요지가 뭐였냐면요, 미국 수출 통제 규정을 집행할 권한은 미국 정부에만 있다. 민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이를 근거로 타사의 수출을 막아달라고 소송할 자격이 없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넌 여기 소송 걸 자격도 없어. 나가. 원전 기술의 원조가 법정에서 문전박대를 당한 겁니다. 그래도 웨스팅하우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체코 법원에도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2025년 5월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가처분을 일부 인용해 한국과 체코의 계약 체결이 잠시 중단됩니다. 하지만 체코 최고 행정법원이 이를 뒤집었어요.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가처분 결정이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한국과 체코는 최종 계약을 체결합니다. 26조 원짜리 체코 원전 한국이 가져간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한국의 완벽한 승리 같죠? 그런데 이 승리 뒤에는 숨겨진 대가가 있습니다. 2025년 1월 한국과 웨스팅하우스는 전격 합의를 했어요. 모든 법적 분쟁을 종결하고 앞으로 협력하기로요. 좋은 소식 같죠? 그런데 합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국이 상당한 양보를 했습니다. 합의 조건이 뭐냐면요, 첫째, 한국이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기술료를 지급합니다. 원전 1기당 약 1억 7,500만 달러예요. 하나로 약 2,400억 원입니다. 둘째, 원전 1기당 약 6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미국산 부품과 서비스를 구매해야 합니다. 하나로 약 9천억 원이에요. 두 개를 합치면 원전 1기당 약 1조 1,400억 원을 웨스팅하우스 측에 지급하는 셈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시장 분할 조항도 있습니다. 한국은 북미, 대부분의 유럽, 일본, 영국 등 주요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입찰할 수 없게 됐어요. 이 지역에서는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시장은요, 체코를 포함한 동유럽 일부,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정도예요. 그리고 앞으로 50년간 한국이 개발할 차세대 원전에 대해서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수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평가가 엇갈립니다.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면요,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 한국이 열심히 원전 지어서 수출하면 수익의 상당 부분을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가는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면요, 체코 원전 총 사업비 180억 달러 중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하는 금액은 16억 5천만 달러, 전체의 약 9% 수준이에요. 나머지 91%는 한국이 가져가니까 여전히 이익이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타협이었다.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무리 한국이 독자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도 뿌리는 웨스팅하우스 기술에서 나왔거든요. 이 상태에서 소송전이 계속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체코 원전 계약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었어요. 26조 원짜리 기회를 날릴 뻔했죠. 한국은 당장의 실리를 택했습니다. 9%를 내주더라도 91%를 확보하자. 그리고 실적을 쌓아서 더 큰 시장을 공략하자. 실제로 체코 원전 이후로 한국 원전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고 있어요. 체코는 두코바니 5, 6호기 외에도 테무린 3, 4호기 건설을 검토 중입니다. 이것까지 한국이 수주하면 총 4기, 50조 원이 넘는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도 한국형 원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폴란드,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등 유럽 국가들도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 원전이 인기일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가격 경쟁력입니다. 한국형 원전 APR1000의 건설 비용은 1기당 약 86억에서 97억 달러로 추정돼요. 웨스팅하우스 AP1000은 120억 달러 이상이고요. 프랑스 EPR은 그보다 더 비쌉니다. 둘째, 공기 준수입니다. 한국은 원전 1기를 약 5에서 7년 안에 완공해요. 서구권 원전들은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죠. 셋째, 검증된 실적입니다. UAE 바라카에서 4기를 성공적으로 완공했잖아요. 이게 최고의 레퍼런스예요. 여기서
역사적 비교를 하나 해볼게요. 한국 자동차 산업을 떠올려 보세요. 1970년대에 한국은 자동차 기술이 없었어요. 일본과 미국한테 배웠죠. 그때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한국이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이 될 거라고. 현대차가 처음 미국에 수출했을 때 싸구려 라고 비웃음당했어요. 지금은요, 현대 기아차가 글로벌 3위입니다. 원전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어요. 기술을 배웠지만 50년간 갈고 닦아서 이제는 원조를 추월한 거예요. 물론 앞으로의 과제도 있습니다. 첫째, 유럽연합의 보조금 조사입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체코 정부의 한국 원전 지원이 보조금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어요. 만약 위반으로 결론 나면 계약 조건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둘째,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작회사 설립 문제입니다. 양측이 미국과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합작회사를 만들자고 협의 중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조건이 합의되지 않았어요. 셋째, UAE 바라카 원전의 수익성 문제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바라카 원전 사업이 적자로 전환됐다고 해요. 동기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때문인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향후 수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원전 기술의 원조 웨스팅하우스는 왜 무너졌는가? 30년간 원전 건설을 안 하다 보니 실력이 녹슬었습니다. 설계는 잘했지만 건설 능력을 잃었어요. 무리하게 건설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보글 원전에서 대참사가 났고 결국 파산했습니다. 한국형 원전은 어떻게 그 빈자리를 채웠는가? 50년간 끊임없이 원전을 지어왔습니다. 숙련된 인력, 탄탄한 공급망, 검증된 기술력을 유지했어요. UAE 바라카에서 실력을 증명했고 이 신뢰가 체코 수주로 이어졌습니다. 대타협의 실체는 무엇인가? 한국은 웨스팅하우스에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체코 원전을 확보했습니다. 원전 1기당 약 1조 1,400억 원을 내주지만 26조 원짜리 프로젝트의 91%는 한국이 가져갑니다. 완벽한 승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적인 타협이었습니다. 소송에 발목 잡혀서 기회를 날리는 것보다 실리를 챙기고 실적을 쌓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거죠. 마지막으로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을 말씀드릴게요. 기술의 원조라는 타이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레시피가 있어도 직접 요리 안 하면 실력이 녹슬어요. 웨스팅하우스가 그걸 보여줬습니다. 반면 한국은요, 배운 기술을 50년간 갈고 닦았습니다. 꾸준히 원전을 지었어요. 그 결과 이제는 원조를 추월했습니다. 꾸준함이 재능을 이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원전 시장에서 한국이 딱 그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원전 시장은 더 커질 겁니다. 탄소 중립 시대에 원전은 필수적인 에너지원이 되고 있어요. 유럽, 중동, 아시아 곳곳에서 신규 원전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 시장에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이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요, 한국 원전 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는 겁니다. 1970년대에 기술을 배우던 학생에서 이제는 세계가 인정하는 선생님이 됐어요. 체코 원전은 그 시작일 뿐입니다. 테물린 추가 원전,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까지 성공한다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원전 수출 강국으로 자리 잡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레시피를 아는 것과 실제로 요리하는 건 다르다. 기술의 원조가 무너진 자리를 꾸준히 실력을 쌓은 후발주자가 차지했다. 그 후발주자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여러분은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가 굴욕적인 타협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원전 기술을 처음 만든 원조가 있습니다. 전 세계 원전의 교과서를 쓴 회사죠. 그런데 이 원조가 후발주자한테 내 기술 훔쳤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 법원이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당신은 소송할 자격조차 없다. 기술의 원조가 법정에서 문전박대를 당한 겁니다. 2006년 일본 도시바는 이 원조 회사를 54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예상 가치의 2배가 넘는 돈이었어요. 그만큼 원전의 미래를 확신했던 거죠. 11년 뒤, 이 회사는 파산합니다. 도시바는 7조 원 손실을 떠안고 반도체 사업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한국은 UAE 사막 한가운데서 원전 4기를 뚝딱 완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6조 원짜리 체코 원전까지 수주했죠. 기술의 원조는 법정에서 쫓겨나고 후발주자가 시장을 접수했습니다. 도대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전의 원조 웨스팅하우스는 왜 무너졌는지. 두 번째, 한국형 원전은 어떻게 그 빈자리를 꿰찼는지. 세 번째, 26조 원 체코 원전 수주기에 숨겨진 대타협의 실체는 무엇인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글로벌 원전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왜 갑자기 원전 강국으로 떠올랐는지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드릴게요. 웨스팅하우스. 이름이 좀 낯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전 세계 원전의 원조 맛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1950년대부터 미국 원전 산업의 상징이었습니다. 전 세계 원전의 약 절반이 이 회사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1970년대에 원전 기술을 배울 때 웨스팅하우스한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는 원전계의 할아버지인 셈이죠. 레시피를 처음 만든 노포 맛집이에요. 전 세계가 이 집 레시피를 보고 원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포 맛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레시피는 있는데 정작 요리를 못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원전 사업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설계, 다른 하나는 건설이에요. 설계는 원전의 설계 도면을 그리는 거고, 건설은 실제로 원전을 짓는 겁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설계의 달인이었어요. 세계 최고의 설계 도면을 만들 수 있었죠. 그런데 건설은요? 30년 넘게 안 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979년에 미국 스리마일 섬에서 원전 사고가 났거든요. 그 이후로 미국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이 거의 중단됐어요. 20년 넘게 새 원전을 안 지은 겁니다. 여기서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유명한 건축 설계사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분이 30년 전에는 직접 건물도 지었어요. 그런데 30년 동안 설계만 하고 실제 건물은 한 채도 안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나 다시 건물 지을래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숙련된 인부들은 다 은퇴했고 자재 공급하던 업체들도 문을 닫았고 건설 노하우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웨스팅하우스가 딱 이 상황이었습니다. 설계 도면은 세계 최고인데 실제로 원전을 지을 능력은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2006년 일본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합니다. 54억 달러. 한화로 약 7조 원을 주고 샀어요. 당시 웨스팅하우스의 예상 가치가 20억 달러였거든요. 도시바는 2배가 넘는 프리미엄을 얹어서 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전 르네상스가 올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2000년대 초반 전 세계적으로 원전 붐이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탄소 배출 없는 에너지원이 필요했고 원전이 그 대안으로 떠올랐거든요. 도시바는 이 시장을 선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는 야심찬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직접 원전을 짓겠다. 미국 조지아주 보글 원전 3, 4호기 건설 프로젝트를 따냅니다. 4세대 원전 모델 AP1000을 적용한 첫 번째 상업 원전이었어요. 웨스팅하우스는 설계뿐만 아니라 건설까지 총괄하는 EPC 계약을 맺었습니다. EPC가 뭐냐고요?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의 약자예요. 쉽게 말해서 설계부터 자재 조달, 건설까지 다 책임지는 거예요. 턴키 방식이라고도 하죠. 열쇠만 돌리면 바로 가동할 수 있게 완성품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설계회사였지 건설회사가 아니었거든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유명 요리 레시피 작가가 있어요. 이분 레시피대로 만들면 미슐랭 3스타 맛이 납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내가 직접 식당 차려서 요리할게 라고 한 거예요. 레시피를 아는 것과 주방에서 직접 요리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재료 손질, 불 조절, 타이밍, 주방 관리, 인력 운영 이런 건 직접 해봐야 느는 거거든요. 웨스팅하우스가 딱 이 실수를 한 겁니다. 보글 원전 프로젝트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재앙이었습니다.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당초 예상 비용은 140억 달러였습니다. 하나로 약 19조 원이에요. 그런데 최종 비용이 얼마가 됐을까요? 350억 달러. 하나 47조 원입니다. 2.5배가 뻥튀기 된 거예요. 공사 기간은요? 원래 4년이면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2017년에 완공해서 전기를 공급하기로 했어요. 실제로 완공된 건 2024년입니다. 무려 7년이나 늦었어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원인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건물을 지을 때 설계 도면이 100% 완성되고 나서 공사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웨스팅하우스는 설계 도면이 70에서 80%만 완성된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빨리 착공해야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공사 진행률에 따라 대금을 받는 구조였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공사하다가 설계 변경이 생기면 이미 지은 걸 뜯어내야 했어요. 보고에 따르면 기초공사 중에 철근 배치 오류가 발견돼서 그거 수정하는 데만 6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 공급망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미국에서 원전을 안 지었잖아요. 그 사이에 원전 부품 만들던 업체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숙련된 용접공, 배관공들도 다 은퇴했고요. 원전은 일반 건물이랑 달라요. 부품 하나하나가 원자력 등급이어야 합니다. 일반 철강으로는 안 되고 방사선에 견디는 특수 소재여야 해요. 이런 부품을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미국 내에 거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해야 했는데 이러니까 배송이 늦어지고 품질 문제가 생기고 공사가 자꾸 지연된 거예요. 세 번째, 주재 대응에 실패했습니다. 2011년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잖아요. 그 이후로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했어요. 새로운 안전장치를 추가해야 했고 문서화 요구사항도 엄청 늘었습니다. 나사 하나 조여도 서류를 만들어야 하는 수준이었어요. 웨스팅하우스는 이런 주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서류 미비로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반복됐어요. 네 번째, 고정가격 계약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140억 달러에 원전을 완공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게 고정가격 계약이에요. 비용이 더 들어도 추가로 돈을 받을 수 없는 구조죠. 그런데 비용이 계속 늘어났잖아요. 늘어난 비용을 누가 부담했을까요? 웨스팅하우스와 모기업 도시바가 다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게 마치 리모델링 업체가 5천만 원에 다 해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공사하다 보니 1억이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래도 고객한테 5천만 원만 받아야 하는 거죠. 나머지 5천만 원은 업체가 손해보는 겁니다. 결국 2017년 웨스팅하우스는 파산보호를 신청합니다. 63억 달러, 하나로 약 7조 원의 손실을 기록했어요. 모기업 도시바도 휘청거렸습니다. 도시바는 손실을 메우기 위해 알짜배기 사업들을 팔아야 했어요. 반도체 메모리 사업, 의료기기 사업, 노트북 사업까지요. 54억 달러를 주고 산 회사 때문에 그 몇 배의 손실을 본 거예요. 도시바 입장에서는 최악의 인수합병이었죠. 웨스팅하우스는 파산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건설 사업은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2018년에 캐나다 사모펀드 브룩필드에 46억 달러에 매각됐어요. 처음 도시바가 살 때 54억 달러였으니 12년 만에 기업 가치가 오히려 떨어진 거죠. 이제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설계와 연료 공급, 유지 보수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원전을 직접 짓는 건 절대 안 합니다. 한번 되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웨스팅하우스의 몰락 스토리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원전 기술의 원조였지만 30년간 건설을 안 하다 보니 실력이 녹슬었습니다. 무리하게 건설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비용 폭등, 공기 지연으로 파산했어요. 모기업 도시바까지 끌어내렸고요. 레시피를 아는 것과 실제로 요리하는 건 다르다는 걸 뼈저리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이 빈자리를 누가 채웠을까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웨스팅하우스가 무너지는 동안
정반대의 길을 걸었어요. 원전을 계속 지었습니다. 끊임없이요. 1978년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약 50년간 원전을 건설해 왔어요.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이 25기입니다.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것까지 합치면 30기가 넘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원전 건설은 연속성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피아노를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30분씩 10년을 친 사람이 있고 10년 전에 집중적으로 배웠다가 그 이후로 안 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잘 칠까요? 당연히 꾸준히 친 사람이죠. 원전 건설도 똑같아요. 계속 지어야 실력이 유지됩니다. 숙련공들이 현장에서 계속 일해야 하고 부품 업체들이 계속 납품해야 하고 엔지니어들이 계속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한국은 이걸 50년간 해왔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30년간 쉬는 동안요. 한국 원전의 강점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On time, on budget. 영어로 on time, on budget이에요. 약속한 기간 내에, 약속한 예산 내에 완공한다는 뜻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비교해 볼게요. 프랑스 EDF가 핀란드에 짓고 있는 올킬로오토 3호기가 있어요. 원래 2009년에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실제로 완공된 건 2023년이에요. 14년이나 늦었어요. 비용도 당초 30억 유로에서 110억 유로로 3배 넘게 뛰었고요. 웨스팅하우스의 보글 원전도 마찬가지였죠. 7년 지연에 비용 2.5배 초과. 반면 한국은요. UAE 바라카 원전을 보시면 됩니다. 2009년에 한국이 수주한 첫 해외 원전이에요. 200억 달러. 한화 약 22조 원 규모였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원전 4기를 짓는 프로젝트였어요. 한국은 이 원전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완공했습니다. 물론 당초 계획보다 약간 늦어지긴 했어요. 하지만 서구권 원전들처럼 7년, 14년씩 지연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죠. 더 중요한 건요. 사막이라는 극한 환경에서 4기를 모두 성공적으로 완공했다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어요. 셰코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셰코 정부는 두코바니 지역에 신규 원전 2기를 짓기로 했어요. 약 26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입찰에는 3곳이 참여했어요. 한국의 한수원, 프랑스의 EDF,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2024년 4월 웨스팅하우스가 먼저 탈락합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체코 정부 발표에 따르면 법적 구속력을 갖춘 보증과 금융 구조 측면에서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을 못 해줬다. 보글 원전에서 비용 폭등, 공기 지연, 파산까지 경험한 웨스팅하우스를 체코 정부가 신뢰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프랑스 EDF를 꺾었어요. 한국이 내세운 강점은 딱 2가지였습니다. 첫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둘째, 약속한 기간과 예산을 지킨다는 신뢰. 체코 입장에서 한국은 UAE에서 이미 증명을 했잖아요. 저 나라는 사막에서도 원전을 제대로 짓더라. 이 신뢰가 결정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탈락한 웨스팅하우스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주장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APR-1000 원전은 우리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거다. 우리 허락 없이 수출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970년대에 한국이 원전 기술을 배울 때 웨스팅하우스한테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때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어요. 웨스팅하우스 주장은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 수출하려는 원전도 결국 우리 기술에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수출하려면 우리 허락을 받아라. 한국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우리가 50년 동안 독자 기술 개발했는데 아직도 너희 기술이라고? 2022년 10월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한국의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 9월 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결과는요. 웨스팅하우스 패소. 판결 요지가 뭐였냐면요. 미국 수출 통제 규정을 집행할 권한은 미국 정부에만 있다. 민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이를 근거로 타사의 수출을 막아달라고 소송할 자격이 없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넌 여기 소송 걸 자격도 없어. 나가. 원전 기술의 원조가 법정에서 문전박대를 당한 겁니다. 그래도 웨스팅하우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체코 법원에도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2025년 5월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가처분을 일부 인용해 한국과 체코의 계약 체결이 잠시 중단됩니다. 하지만 체코 최고 행정법원이 이를 뒤집었어요.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가처분 결정이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한국과 체코는 최종 계약을 체결합니다. 26조 원짜리 체코 원전. 한국이 가져간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한국의 완벽한 승리 같죠? 그런데 이 승리 뒤에는 숨겨진 대가가 있습니다. 2025년 1월 한국과 웨스팅하우스는 전격 합의를 했어요. 모든 법적 분쟁을 종결하고 앞으로 협력하기로요. 좋은 소식 같죠? 그런데 합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국이 상당한 양보를 했습니다. 합의 조건이 뭐냐면요. 첫째, 한국이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기술료를 지급합니다. 원전 1기당 약 1억 7,500만 달러예요. 한화로 약 2,400억 원입니다. 둘째, 원전 1기당 약 6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미국산 부품과 서비스를 구매해야 합니다. 한화로 약 9천억 원이에요. 두 개를 합치면 원전 1기당 약 1조 1,400억 원을 웨스팅하우스 측에 지급하는 셈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시장 분할 조항도 있습니다. 한국은 북미, 대부분의 유럽, 일본, 영국 등 주요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입찰할 수 없게 됐어요. 이 지역에서는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시장은요. 체코를 포함한 동유럽 일부,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정도예요. 그리고 앞으로 50년간 한국이 개발할 차세대 원전에 대해서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수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평가가 엇갈립니다.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면요.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 한국이 열심히 원전 지어서 수출하면 수익의 상당 부분을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가는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면요. 체코 원전 총 사업비 180억 달러 중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하는 금액은 16억 5천만 달러. 전체의 약 9% 수준이에요. 나머지 91%는 한국이 가져가니까 여전히 이익이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타협이었다.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무리 한국이 독자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도 뿌리는 웨스팅하우스 기술에서 나왔거든요. 이 상태에서 소송전이 계속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체코 원전 계약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었어요. 26조 원짜리 기회를 날릴 뻔했죠. 한국은 당장의 실리를 택했습니다. 9%를 내주더라도 91%를 확보하자. 그리고 실적을 쌓아서 더 큰 시장을 공략하자. 실제로 체코 원전 이후로 한국 원전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고 있어요. 체코는 두코바니 5, 6호기 외에도 테무린 3, 4호기 건설을 검토 중입니다. 이것까지 한국이 수주하면 총 4기, 50조 원이 넘는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도 한국형 원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폴란드,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등 유럽 국가들도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 원전이 인기일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가격 경쟁력입니다. 한국형 원전 APR-1000의 건설 비용은 1기당 약 86억에서 97억 달러로 추정돼요. 웨스팅하우스 AP-1000은 120억 달러 이상이고요. 프랑스 EPR은 그보다 더 비쌉니다. 둘째, 공기 준수입니다. 한국은 원전 1기를 약 5에서 7년 안에 완공해요. 서구권 원전들은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죠. 셋째, 검증된 실적입니다. UAE 바라카에서 4기를 성공적으로 완공했잖아요. 이게 최고의 레퍼런스예요. 여기서 역사적 비교를 하나 해볼게요. 한국 자동차 산업을 떠올려 보세요. 1970년대에 한국은 자동차 기술이 없었어요. 일본과 미국한테 배웠죠. 그때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한국이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이 될 거라고. 현대차가 처음 미국에 수출했을 때 싸구려 라고 비웃음당했어요. 지금은요, 현대 기아차가 글로벌 3위입니다. 원전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어요. 기술을 배웠지만
50년간 갈고 닦아서 이제는 원조를 추월한 거예요. 물론 앞으로의 과제도 있습니다. 첫째, 유럽연합의 보조금 조사입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체코 정부의 한국 원전 지원이 보조금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어요. 만약 위반으로 결론 나면 계약 조건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둘째,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작회사 설립 문제입니다. 양측이 미국과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합작회사를 만들자고 협의 중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조건이 합의되지 않았어요. 셋째, UAE 바라카 원전의 수익성 문제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바라카 원전 사업이 적자로 전환됐다고 해요. 동기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때문인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향후 수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원전 기술의 원조 웨스팅하우스는 왜 무너졌는가? 30년간 원전 건설을 안 하다 보니 실력이 녹슬었습니다. 설계는 잘했지만 건설 능력을 잃었어요. 무리하게 건설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보글 원전에서 대참사가 났고 결국 파산했습니다. 한국형 원전은 어떻게 그 빈자리를 채웠는가? 50년간 끊임없이 원전을 지어왔습니다. 숙련된 인력, 탄탄한 공급망, 검증된 기술력을 유지했어요. UAE 바라카에서 실력을 증명했고 이 신뢰가 체코 수주로 이어졌습니다. 대타협의 실체는 무엇인가? 한국은 웨스팅하우스에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체코 원전을 확보했습니다. 원전 1기당 약 1조 1,400억 원을 내주지만 26조 원짜리 프로젝트의 91%는 한국이 가져갑니다. 완벽한 승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적인 타협이었습니다. 소송에 발목 잡혀서 기회를 날리는 것보다 실리를 챙기고 실적을 쌓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거죠. 마지막으로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을 말씀드릴게요. 기술의 원조라는 타이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레시피가 있어도 직접 요리 안 하면 실력이 녹슬어요. 웨스팅하우스가 그걸 보여줬습니다. 반면 한국은요, 배운 기술을 50년간 갈고 닦았습니다. 꾸준히 원전을 지었어요. 그 결과 이제는 원조를 추월했습니다. 꾸준함이 재능을 이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원전 시장에서 한국이 딱 그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원전 시장은 더 커질 겁니다. 탄소 중립 시대에 원전은 필수적인 에너지원이 되고 있어요. 유럽, 중동, 아시아 곳곳에서 신규 원전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 시장에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이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요, 한국 원전 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는 겁니다. 1970년대에 기술을 배우던 학생에서 이제는 세계가 인정하는 선생님이 됐어요. 체코 원전은 그 시작일 뿐입니다. 테물린 추가 원전,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까지 성공한다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원전 수출 강국으로 자리 잡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레시피를 아는 것과 실제로 요리하는 건 다르다. 기술의 원조가 무너진 자리를 꾸준히 실력을 쌓은 후발주자가 차지했다. 그 후발주자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여러분은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가 굴욕적인 타협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